김어준의 뉴스공장. 탈곡사 정의당 이정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탈곡사에 걸맞는 탈탈 털림이 오늘 있어야 할 텐데 말이죠. 제가 털리는 거? 내가 터는 게 아니라 내가 털리는 거? 그렇게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모로. 사건은 굉장히 많이 벌어졌고, 예. 이해할 거리는 굉장히 많은데, 뭐부터 할까요? 손혜원 의원 건부터 할까요? 양승태 대법원장 오늘 영장 실질심사 추천한다니까 네. 그거부터 할까요? 쉬운 것부터 하시죠? 논평하기. 그 외에 체육계 인권. 네, 체육계 네. 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꼭 이거는 한마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실 이번에 심석희 사건으로 터진 일이 아니라 2014년에도 쇼트트랙 사건 있었고 그리고 2008년도에 10년전에도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심상정 의원하고 박찬숙 농구대표 선수 같이 이렇게 기자회견하면서 성폭력 사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때마다 온갖 대책들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성폭력 사건보다 조재범의 그 성폭력 사건보다 더 충격을 받았던 것은 소위 그 전명규 빙산연맹 부회장이 전 부회장. 이 선수가 자기가 이런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호소해서 장문의 카톡을 그렇죠. 보냈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답변에 빨리 거기서 벗어나라. 이런 무슨 일이 있었어 묻지 않고. 네, 이런 답변이나 그다음에 이기흥 그 대한체육회 회장이 심석희 선수한테 걱정 마. 조재범은 다시 데려올게. 전 이 두 마디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체육계 지도급 인사들의 인식이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운동선수들을 다 메달 기계로 본 거예요. 쟤네들은 고통을 느끼는 감정도 수치심도 모욕감도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메달 따는 기계들이다. 그러니까 메달 따줘야 자기 또 주가도 올라가니까요. 네네. 연맹 회장과.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는가에 대한 공감이 완전 빵. 그리고 다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이 운동선수들을 대상화시킨.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지적입니다. 예. 법을 만들고 선수촌을 어떻게 합숙을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렇게 머릿속이 썩은 체육계 지도자들을 싹 다 물갈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체육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걸 다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의 조치들이 체육계의 각성과 체육계의 반성과 체육계의 대처만을 주장하고 요구했다면 그래왔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인권위가 나서고 외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해결이 안 되니까. 네. 예.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국가의 한 개개인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결국은 사회 시스템에 의존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것을 쳐다보게 되는 거고 사실 심석희 선수도 그래서 엄청난 용기를 내고 폭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한 몇 달 있다가 유야무야 돼버린다. 이렇게 되면 정말 너무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자는 가장 첫 번째 저의 이유는 국회가 나서서 심석희를 보호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석희로 상징되는 그 피해자 전체. 제2제3의 심석희들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국정조사 해야 된다는 거고 전 이것만큼 지금 국회가 해야 될 시급한 일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국정조사 얘기나 하셨으니까 국정조사하고 특검하자는 이야기를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강하게 하는 건 이제 손혜원 의원 건입니다. 네. 저는 그쪽에서 국정조사 특검하자는 거 한번 리스트 한번 쭉 한번 써보라고 하고 싶어요. 아마 한 페이지가 넘을 거예요, 이제. 많이 했죠, 요구는. 예.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특검까지 갈 사안은 그러면 아니라고 보신다는 건데. 네, 지금 이제 정황은 거의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추기했느냐. 예, 문화재 거리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자기의 신념과 의지가 활활 불타가지고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한 일인데 네. 본인이 직접 그 일을 해버린 거죠. 예, 네. 그 실질적으로 이게 처음에는 이제 투기냐 아니냐로 이제 논란이 빚어져 가지고 사태가 일파만파된 것인데 결국은 그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추진하는 방식이 적절했느냐. 네. 저는 이런 문제로 갔다고 봅니다. 그러면 첫 논란의 핵심인 투기였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투기는 결국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봐요. 그 내가 투기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 아니다와 상관없이 그 결과가 시세 차익을 얻게 됐냐 안 됐냐. 특히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자기만 아는 정보를 미리 빼냈어. 네, 이게 네. 중요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미리 그 정보를 빼내가지고 그것을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손혜원 의원은 난 검찰로 갖고 가가지고 이거 밝히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검찰 조사 본인은 기다리면 거기에 대해서 되고요. 결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되고요. 결국은 이제 국회의원의 윤리적인 문제로 이 문제가 남게 되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윤리적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이냐. 네. 예, 그런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로 남게 되는 네.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손혜원 의원께서 이게 그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쭉 추진하다가 이 등록문화재 지정이 딱 됐을 때 갖고 있었던 부동산들을 그냥 싹 다 내다 팔으셨으면 참 이런 일이 깔끔했겠다라는 없었을 생각이 것이다. 들어요. 그러니까 네. 그 이야기는 뭐 투기가 아니라는 말은 믿는데 그럼에도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본인의 의도는 그러했는데 그것이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해 충돌의 부분이 있으니 네. 그때는 팔고 네. 뭐 나중에 다시 매입하든가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이긴 합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이 굉장히 환경적으로 중요하다. 나는 환경운동가인데 네. 그래서 정부에게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도 주고 이것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라. 이런 정책적인 요구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주식을 내가 매입을 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 부분 선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손혜원 의원께서 사실 이제 비즈니스 혹은 그 문화재를 굉장히 사랑하는 어떤 사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충정들이 다 이해가 되고 어떤 측면에서는 더 박수받아야 될 일일지도 모른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에서 굉장히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았는가. 그것도 그런 지적이 있죠. 그러니까 투기가 아니라는 것도 알겠는데 그래도 네. 이 부분은 그렇게 살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한 반론도 있으나 그거는 제가 할 일이 아니니까. 하여튼 정의당에서는 그렇게 정의되어 가는 와중입니까? 네, 그리고 지금 제일 걱정은 목포 시민들입니다. 네. 그 목포 시민들이 이렇게 정치적 공방이 이제 점점 커지고 뭐 어저께는 자유한국당 때로 내려와가지고 뭐 난리를 치고 이러니까 이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때로 갔다니요. 그래도 원내대표가. 여러 명이 이제 내려가셔서 그래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목포 문화재 이 거리 조성이 뭔가 삐끗하는 거 아닌가 막 너무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을 저도 살펴보긴 했는데 이제 갔다길래 아마 오늘 예정돼 있는 손혜원 의원의 목포에서의 기자회견 이전에 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좀 문제 삼는 쪽이니까 네. 거기 가가지고 이제 문제 삼는 지점을 대중들한테 영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간 것 네. 같고. 그랬다가 문제 제기만 당하다가 올라오신 영상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근데 성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 도대체 여기 왜 당신들이 왔어? 그러니까 뭐 거꾸로 손혜원 의원은 응원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긴 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여기서 무슨 투기를 하냐. 여기 저녁에 와봐라. 그 목포 시민들이 일단 좀비거리다. 거기가 잘 돼야 되는데 네. 이게 마치 이제 정쟁거리가 돼가지고 이러다가 사업이 뭔가 이렇게 스톱이 걸리면 어떻게 하나 너무 불안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윤소아 우리 목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소아 의원님도 이거 정쟁 일단 끝내자. 서로 치고박는 거 좀 끝내놓고 목포 시민들한테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확신을 좀 주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목포 MBC가 요즘 두각을 나타낸다는 걸 아십니까? 네, 혹시? 알고 있어요. 네, 예. 목포 MBC가 어떤 의미에서 뭐 가장 수십 채를 사들였다라는 게 그 수십 채의 진상이 뭐냐. 그러니까 예. 다 연결돼서 네. 한 건물 안에 집원이 계속 바뀌는 건데 이걸 다 옛날 가옥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지금 개념으로 한 채 두 채랑은 다르다라는 거. 보통 이제 20채 하면 각각 아파트 20채처럼 독립적으로 사고 팔 수 네. 있는 그 자체 하나하나가 부동산 가치를 가진 거를 이제 살 때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무슨 20채냐 뭐 이런 식의 네. 보도가 목포 근데 좀 신기한 것은 보통 이렇게 그 지방 현안이 있을 때 그 지방을 가장 잘 아는
그 방송사가 그걸 보도하면 네. 그게 이제 서울 방송이 받아주는데 안 받아줘요. 목포 MBC 혼자 그러고 있습니다. 자, 정의당 입장은 그러하고 이게 뭐 특검 갈 사안이 아니다. 윤리적 기준을 다시 마련하거나 제고하자 뭐 이런 말씀이시고 또 하나 중요한 사안이 이제 그 선거법 개정안. 예. 네. 민주당이 민주당 안을 내놨어요. 예. 의원 수는 300으로 유지하되 200대 100으로. 200대로 이것도 뭐 논의되는 아니었긴 함긴 합니다만은. 네. 네.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200대 100안이 19대 국회에서 논의가 되다가 자초되고 정치 개혁이 아니라 정치가 개학되는 이런 결과를 낳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실성이 너무 없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 내놓겠냐. 예, 53석을 줄이라는 소리인데 53명의 국회의원이 지역구 직구인이 예. 자기 지역구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심할걸요. 네. 이게 그래서 과연 실제 이 선거제도를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론용, 면피용 이런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300명보다 느리는 건 여론이 반대하니까. 예. 뭐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국회 개혁을 위한 셀프 금지 3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회를 불신하는 것은 국회의 행태 때문이에요. 의석수는 그 나쁜 행태를 저지른 사람이 저렇게 많아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행태를 뜯어고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비를 자기들이 셀프로 올리는 거.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나쁜 짓 했는데 윤리 가가지고 전부 솜방망이 하거나 체포동의안 무기명으로 전부 부결시키거나 예, 이런 거. 그다음에 해외 출장 가가지고 뭐 국민 세비로 제대로 연수 성과를 가져오기보다는 관광성으로 갔다 왔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셀프로 하지 못하도록 뭐 보수산정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거듭나자. 이렇게 해서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지 뭐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 뭐 줄이자. 아마 지금 이런 상태로는 국회의원 숫자가 100명이 돼도 국회를 불신할 거라고 전 봐요.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시기의 문제인데 그런 인식이 다 바뀐 다음에 국회의원 늘려도 돼 하는 시기까지 언제 기다리냐. 이거잖아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죠. 동시에 진행하자. 예. 이게 어려운 것이 300명으로 하자면 현역 국회의원을 줄여야 되고 느리자면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어느 한쪽으로 가야 되는데 민주당은 300명을 유지하는 방안이고요. 네. 이 방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도 반대하고 다른 야당도 반대합니다. 다른 야당들은 아니에요. 그래요? 오늘 10시에 야3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공동의 입장을 낼 겁니다. 지금 원래 1월 말까지 이 안이 처리가 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평화당은 이 300명 안에 동의하는. 아니요.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어저께 3당이 만나서 330석 안, 지난번 5당 대표 합의안 수준으로 일단 제안을 하기로 했고요. 330안. 예, 이렇게 되면은 지금 4당은 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만 입을 닫고 있어요. 공식적인. 자유한국당은 아예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자기 말을 자기가 뒤집는 꼴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선거법 개정안이 어려운 지점이 뭐냐면 5당 중에 4당이 합의해도 한 당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니까 보통. 아니 근데 그게 관행이지 법적 절차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너무 고민이 되다가 아니 이게 지금 국회가 무슨 개혁 법안 하나가 처리가 안 돼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네. 무슨 민주주의가 네 당이 다 작업을 하는데 한 당만 버티면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국회 선진화법을 도입한 취지가 있었는데 그 취지는 살지 않고. 그 당시는 두 당이 있었던 상태에서 한 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지만 5당 체제에서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 소수를 배려는 해야 되겠지만 다수결의 원칙 자체를 부정하는 민주주의가 이 세계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뭐 공수처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국회 선진화법, 선거제도 개혁 이런 거 다 똘똘 말아가지고 진짜 무슨 패스트 트랙을 하든가 이렇게 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패스트 트랙이 슬로우 트랙이에요. 실제로는 아시다시피. 그게 슬로우 트랙인데 네. 백날 가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것보다 낫다 이거죠. 근데 또 지금 패스트 트랙 해봤자 이제는 총선입니다. 네. 10월까지는 패스트트랙을 지금 걸게 되면 10월, 11월까지는 선거제도 안을 처리는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이라도 걸자는 게 지금
뭐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라 논평이, 네. 정의당의 논평이 필요합니다. 사실 손혜원 의원 사건이나 다른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 사안이 그 사건의 무게에 걸맞는 기사량이나 네. 또 노출량이 너무 없어요.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어제 오늘 그저께 도대체 이 사법농단 사태에 관해 가지고 왜 국회가 이렇게 입을 딱 다물고 있냐. 그리고 사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2명의 의원이 동시에 사건이 터졌는데 네. 저는 서영교 의원님 사건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사법농단 관련돼서 국회가 이제 입법부 스스로가 자정이 안 되니 사법부 스스로가 자정이 안 되니 입법부가 탄핵을 통해서 네. 저기를 개혁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논의가 한창 되고 있는데 이 내부가 사법농단 연루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그 임종원 추가 공소장에 이군현 의원 전 의원 그다음에 노철래 전 의원의 그 양형과 관련돼서 양형 거래. 현재 20대 국회 법사위 의원 중에 한 명이 네. 그 문제에 개입을 했다라는 게 공소장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저는 누군가요? 그런 건 지금 얘기하면 명예훼손죄로 걸려요. 그걸 왜 적시하지 않았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예, 네. 적시하지 않았고 그럴 때 저는 자유한국당도 정말로 웃긴 게 그러면 그 적시하지 않은 인물이 자유한국당입니까? 예. 자유한국당이에요. 어쨌든, 예. 그 민주당이 가진 불만은 또 그런 것도 있죠. 왜 이 서영교 의원 이름만 얘기하고 자유한국당의 법사위원 이름은 적시를 안 하냐고. 예, 그러니까 왜 손혜원 의원 얘기를 이렇게 뻥튀기면서 서영교 의원 얘기는 딱 입을 다물었나 봤더니 그 추가 공소장에 자유한국당이 개입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신들이 막 목포 내려가고 이럴 게 아니라 국민들 앞에 사실 그 의원, 이 의원, 이 사람입니다. 이실직고하고 국회가 거듭나야 사법개혁도 됩니다. 뭐 제가 자유한국당에 너무 많은 걸 바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정상적인 사고예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고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판사님 이름이 명재건 판사님인데 정말 명판사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사실은 직접적인 지시 개입이 있었느냐 이제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제가 볼 땐 정황은 충분히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냐 이거를 가지고 영장을 판가름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당장 진짜 사법부 수장을 구속 시켜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울 때 이거 도망가는 이유들을 될 것이다. 네, 이걸로 뭐 판가름이 될 거라고 주거가 봅니다. 분명하고 네. 도피 위험이 없고.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국민들 심기를 엄청나게 건드리는 일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큰 정치 행사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인데 네. 여기 황교안 전 총리는 뭐 사실상 출마하는 것이 확실시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모든 플레이어들이 지금 이제 다 나오는 걸로 되는 것 같아요. 대구도 나가는 거. 대구 간다는 이유가 대구 왜 가겠어요? 예. 출마니까 가겠죠. 출마 선언만 안 했을 뿐이지. 네. 그분뿐만이 아니라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오늘 사퇴했어요. 네. 예. 거기도 뭐 나오신다 그러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며칠 동안의 이 행보를 놓고 볼 때 홍준표 전 대표도 출마 쪽으로 결심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지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럼 다 나오는 건데. 네, 다 나와서 이제 한마디로 그냥 이전 투구 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그 셀프 검증 상대 후보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절대 대선에 나올 수 없어 이런 거 서로 물어뜯고. 말로 싸우는 건 홍준표 대표가 최고인데요. 그래요. 예. 전당대회가 재밌게 되게 됐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2월 한 달 동안 자유한국당 내부에 저 이전 투구로 뉴스를 또 다 덮을까봐 참 그것도 걱정입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시끄러운 것도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요. 주목이 다 자유한국당 그리고 그 결과로 누군가 당선됐을 때 효과도 그리고 중요한 어떤 뭐 개혁 정책들 이런 것들 이제 또 다 묻히고 2월 달 국회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좀 이런 게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오늘 사퇴를 한 건 아니네요. 이번 주 내에 사퇴하겠다고 오늘 밝힌 거네요. 네네. 예. 사표를 낸 건 아니고 하겠다는 말을 오늘 했다고 하고 그 이유는 이제 전당대회 출마.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대표까지 뛰어들면은
플레이어들이 예. 이제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고심이 조금 깊어지지는 않을까. 그렇게 나오신 다음에 보궐선거에 나왔을 수 있죠. 예.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당선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나 정치인 맞아 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 그래서 누가 당선될까요? 이게 이제 황교안 대 오세훈이냐에서 이제 3파전으로 갔다고 봐야죠.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뭐 다른 네, 후보들도 그렇게 되면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입지가 상당히 뭐 또 줄어들 수도 줄어들 있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양자 대결에서 여의도 좀 조사해 봐 주세요. 네. 다음 주에 나오실 때 네. 전망이 어떤지 여의도에서의 관측은. 네. 자, 네네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네네. 네, 마지막으로 네네네 여러 번 하셔가지고 아, 네. 네. 더 그런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A에서 수원 900번 버스 뉴스공장을 아주 크게 틀어주고 있습니다. 2040 15번 버스 너무 작게 틀고 있어요. 예. 안 틀고 있는 버스로 고발해 주세요. 예. 뉴스공장을. 그 외에 광화문 방향 143번 크게 틀어주고 있습니다. 예.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너무 작다. 너무 크게 틀어 좋다. 아예 뉴스 공장을 안 틀고 있다. 특히 안 튼 뉴스 공장을 안 튼 버스 또 택시 고발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머니, 가짜뉴스를 믿었다가 그 어떤 비극이 와도 감당하실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스트레스 없는 청취 환경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일이겠지만요. 매일 아침 전적으로 뉴스 공장을 들으셔야 합니다, 어머니. 요즘 이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아직 있나 봅니다. 예. 저희 제작진이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코너를 위한 음악을. 가짜뉴스 전담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좀 더 정확하게는 가짜뉴스 감찰반을 저희가 구성하기로 했다. 예. 이 감찰반은 앞으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예정인데 오늘 첫 번째 팀 구성입니다.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경입니다. 한겨레의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톱은 이제 팩트체크 전문 사이트인 거죠? 예, 네. 전문 언론입니다. 예. 그리고 민원연은 뭐 하는 데죠? 저희는 언론 권리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수십 년 된 것이고. 네. 예. 네. 한겨레는 신문이죠. 예. 네, 신문입니다. 네. 네. 87년에 창간된 신문이고요. 일간지이고. 이 세 분이 그리고 앞으로 로테이션으로 다른 구성원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KBS의 최경영 기자가 원래 반장을 맡기로 했었는데 네. 예. KBS의 이제 저희 경쟁 프로에서 이상하죠. KBS 기자가 아침에 이해 상충이 있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심하게 네,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같은 시간대에 고정으로 KBS 라디오를 하고 있는데 그렇겠네요. 어떻게 경쟁사 프로에 가서 반장까지 하느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급히 임시 감찰반장을 김준일 대표가 맡으셨습니다. 예. 뭐 KBS 최경영 기자 뭐 언론계 선배로서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인데 예. 어쨌든 뭐 제가 맡게 됐지만 제가 뭐 자격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니, 뻔뻔하게 우리가 인정해야지. 지금 본인이. 하는 거 예. 보고. 예. 보고. 어쨌든 팩트 체크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임시 감찰 네. 반장을 맡겼고 민원연에서 그러면 어떤 영역을 합니까? 사실 저는 그 유튜브 모니터 해달라는 요청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네. 저희가 거기까지는 지금 하기가 여력이 안 종편하기 돼요. 힘든데.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조중동과 경제지가 요즘 사실은 난리죠. 뭐 가짜 뉴스에 가까운 그런 오보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중동 보수신문 그리고 경제지 그리고 종편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나오는 그러니까 기존 언론에서 나오는 가짜 뉴스성 오보들 오보. 예,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사실은 그런 내용이요. 뒤져보면 유튜브에서 똑같은 내용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아요. 예, 유튜브의 내용까지 가져다가 오보를 감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가짜 뉴스라고까지는 하긴 뭐하지만 네. 이건 명백한 오보가 틀림없는 네. 가짜 뉴스성 예. 예 그런 오보 오보 감별사. 감별사, 감별사 이런 명칭들은 계속 바뀌어갈 거예요. 임시 반장, 오보 감별사. 자. 김한 기자는 영역이 뭡니까? 네, 저희가 작년에 이제 가짜뉴스 뿌리를 찾아서라는 기획 보도를 해서 네.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집단을 최초로 밝혀서 네. 많은 주목과 각광을 받았었는데요. 하나 했어요. 하나. 네. 이때까지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네. 제가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그 실제 플랫폼들의 여러 군데 네, 초대도 받고 가입을 해서 네. 지금까지 이제 뭐 간간히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희는 이제 가짜뉴스를 분리할 때 이 카톡방에서 도는 날 것을 개배붕이라고 불렀어요. 개배붕은 네, 뭡니까? 개연성 밸런스가 붕괴된. 네. 그래서 개연성,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진일 대표나 김영근 처장님이 얘기하는 가짜뉴스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죠. 약간의 개연성은 있는. 근데 이 어르신들 카카오톡방에 유통되는 가짜뉴스들은 완전히 개연성 밸런스가 붕괴된. 근데도 횡행하는 뭐 이런 가짜뉴스들. 카톡. 예. 그러니까 소위 유통 채널들을 뒤지겠다. 네, 그렇죠.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카톡 순찰대 네. 정도 이렇게 명칭을 정했습니다만 뒤죽박죽 되지 않겠나 앞으로. 영역 구분이 되지 않고. 왜냐하면 카톡이 도는 게 유튜브에 가 있고 유튜브에 나온 얘기가 종편에 나오고 그렇죠. 그게 뭐 네. 가짜뉴스로 행행하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영역을 일단 구분해 놓고 네. 네. 뭐 반장도 하고 감별사도 있고 순찰대도 있습니다만 조만간 다 붕괴되고 계획을 정확하게 세운 다음에 사람을 일단 계획은 불러야지 말이야. 세웠어요. 계획은 세웠어요. 자, 이렇게 영역을 구분해서 앞으로 여기에 나오는 가짜 뉴스, 오보들 혹은 뭐 의도를 가진 뉴스들 짚어내겠다 저희가. 그리고 민원연이 못 나올 때 또 누가 나올 수도 있고 네. 반장님이 못 나오실 때 또 또는 반장님이 하는 거 봐서 반장을 교체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반장님 임시 반장님부터 시작해 보죠. 예. 팩트 체크 전문 사이트니까. 예. 그 최근에 정부가 예. 타미플루를 북한에 조공했다라는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 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전형적이에요. 뭐냐면은 이제 한 90%의 진실과 10%의 이제 거짓이 섞이면서 이게 네. 왜곡이나 이제 오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로 언론 보도가 무리한 게 있었고 그거를 이제 뭐 어떤 그 정치 셀럽들이 인용을 하면서 프레이밍을 하고 그게 이제 뭐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데 확산되는 전형적인 단계거든요. 뭐냐면은 1월 8일 날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제 대북물자 그 인플루엔자 대북물자 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독감이 확산되는 거를 남북이 공동으로 막자라고 하면서 남한에서 이제 한국 정부가 그 타미플루라는 독감을 막는 치료제를 이제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언론 보도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은 남한에 있는 제약업계들이 굉장히 실망했다. 왜냐하면 북한 쪽에서 요구를 한 게 타미플루 스위스에서 생산하는 원 제품을 요구를 하고 그 복제품 남한에서도 한국에서도 이제 복제품을 만드는데 그거는 생산을 받지 않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이제 일종의 북한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 남한의 제약업계도 이익이 있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건데라고 이제 이게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온 거죠. 그런 보도가 이제 나왔어요. 네, 나오니까 이제 이현주 의원이 이거를 이제 일종의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프레이밍을 한 거죠. 이거는 북한의 조공이다. 왜 조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대로 다 우리 남한 거를 복제품을 줘야지 북한이 원본해달라고 해서 왜 주느냐. 네. 이거는 북한에 대한 조공이고 북한이 이거를 해외 시장에 팔아가지고 현금화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들이 뭐 그거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직접 한 건 아닌데 어쨌든. 타미플루를 주기로 한 건 사실인데 그 뒤에 격가지가 붙어서 정치인까지 가서 이야기가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관계는 어떻습니까? 사실관계는 뭐냐면은 타미플루를 우리 한국 정부가 한 1,000만 명분을 비축하고 있어요. 비축량이. 예, 그게 예전에 이제 2009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신종플루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게 그 유엔에서 권고를 해요. 좀 비축을 하라고 가지고 있어라. 한 20% 이상을. 그래서 1,000만 명분을 하는데 그게 유통기한이 10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2019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유통기한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스위스에서 새로 구입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통기한이 대부분 지금 다 된 못 쓰게 될. 근데 못 쓰게 되니 폐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올해 써야 할 예, 말하자면. 그래서 올해나 내년 안에 이제 폐기될 부분 분량을 북한에 20만 명 분을 1,000만 명 거 중에 20만 명 거를 이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폐기되니까. 폐기되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의 당장 쓰라는 거죠, 북한에. 예. 예, 정부의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현금화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유통기한이 1년 남았는데 해외에서 누가 사겠습니까, 이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언론 보도와 그 언론 보도를 최초로 한 곳이 어디예요? 그거는 코미디닷컴이라는 의료 전문 매체가 그런 코미디닷컴이요? 코미디닷컴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약간 제약업계의 이해관계를 좀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왜곡 보도라기보다는 특정한 관점을 너무 과도하게 이제 반영을 하고 그거를 일부 정치인들이 인용을 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북한에 조공을 했다. 타미플루를 이제 이 집단의 관점에서 자기 이익에 관한 말을 했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한 다음에 사실관계가 틀린 이야기도 갖다 붙여버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는 되게 전형적인 방식인데 소위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뭔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매체가 다른 뷰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기사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요 기사도 있고 예전에 거기서 소스가 됐어. 네, 네. 예전에 제일 그 흥행에 성공한 가짜뉴스 가운데 하나가 국민연금 200조를 북한에 퍼주려고 한다. 이 가짜뉴스가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출처를 알 수 없는 어떤 매체가 그걸 쓴 다음에 강용석 씨가 누군가가 그러니까 정치적 셀럽 혹은 보수 스피커가 그걸 자기 개인 SNS에 봤습니다. 정치적 앰프죠. 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볼륨을 키우는 거죠, 스피커를. 그래서 그게 다시 기성 매체들이 그 의원이나 정치인의 발언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완성이 되면 이 플랫폼들에서 엄청나게 도는데 이 코드가 가장 강력한 코드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 퍼주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빨리 퍼지고 그건 뭐 오랜 세월 그런 프레임이 작동해 왔으니까 익숙하죠. 예. 익숙하죠. 예. 그래서 가짜를 만들기도 쉽고 여기서 근데 하나 짚고 이렇게 수정하고 넘어갈 것은 유통기한이 끝난 게 아니라 유통기한이 곧 다가와서 써야 써야 되는 약들 안 쓰면 아무 의미가 없는 약들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임박한 거죠. 한마디로 유통기한. 지난 게 아니라. 예. 그 지난 거 쓰레기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전혀 정반대 자칫 또 가짜 우리 뉴스가 얘기를 듣고 그런 쓰레기 주는 거다 이렇게 정반대 가짜 뉴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정부가 북한에 갖다 버린다. 약을 거기다 버린다더라. 예. 자, 그러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방해하는 가짜 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관장님 용어 선택에 주의해 주시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타미플루에 대해서는 그런 가짜뉴스가 돌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꽤 흥행하고 있는 거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 북한에 뭐를 퍼준다 이거는 이 정부 들어와서는 지금 저희가 가짜뉴스를 모니터링 할 때도 굉장히 다양한 버전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자파 수준으로 퍼주고 있는 네, 지금 이미 거덜났어요. 그거 다 사실이면. 네. 그래서 제일 이제 흥행했던 게 남북 철도 연결하는 거 관련해서 그 철도를 퍼주는 이제 프레임에 넣어갖고 어떻게 넣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거기에 뭐 청와대 누군가들이 땅이 있다 그 주변에 뭐 이런 것도 북한에? 예, 네, 그래갖고 그 이제 왜 이번에 처음 원산 쪽 철도가 지난번 이제 지난 정부들에서는 얘기가 안 나오던 노선이 하나 나왔잖아요. 네. 그게 뭐 개발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누가 땅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가 말하는 굉장히 가짜 남한적 시고네요. 네. 사고네요. 그 개연성의 밸런스가 완전히 붕괴됐지만 사람들이 카톡에서 그런 거를 이제 어르신들이 보면 이런가 보다. 카톡 얘기 그럼 해봐요, 더. 오늘 준비한 순찰반. 카톡 순찰 때. 카톡엔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이제 어떤 거를 소개시켜드려야 되는지가 몇 개만 쭉쭉 제목만 해주세요. 그러면 금방 일단 제일 최근 거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광화문 광장에 대한 공모안이 당선이 돼서 이제 광화문 광장 변경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제일 큰 논란이 이제 이순신 장군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을 어떻게 이제 옮길 것이냐. 옮기냐 마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카톡이 돌고 있냐면 이순신 빼고 촛불. 여기까지는 이제 뭐 이순신 장군을 빼버리고 거기 촛불 동상을 세우려고 한다. 근데 그 촛불이 북한식 광장의 주체탑. 그러니까 촛불하고 그게 이제 비슷하잖아요. 횃불이 이런 얘기를 누가 믿겠어? 네, 근데 그래서 그게 밸런스가 붕괴됐다잖아요. 안전 악마 광장으로 변모하고 결국엔 그 후엔
김일성, 김정일의 우상화가 이루어진다. 야, 대단한데요. 완전 악마 광장은 뭡니까? 모르겠어요. 5단 농법 정도는 5단, 6단 정도. 근데 이것들이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거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제 가짜뉴스를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그 광화문 광장에 대한 개선안을 공모했는데 거기서 이순신 동상을 딴 데로 옮기자 말자. 근데 뭐 안 옮기는 걸로 결론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옮기자 말자 하니까 그거 옮긴 다음에 촛불 광장. 네. 그것도 활불을 세울 건데 그게 바로 주체 사상탑. 주체탑이다. 주체탑이다 바로. 네. 그런 다음에 시일이 지난 다음에 거기다가 김일성 동상 들어오는 거다. 네, 이런 이렇게 거.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 그게 흥행하고 있어요 요새? 막 돌더라고요. 제가 가입돼 있는 채널들. 근데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왜 멀쩡하게 있는 동상을 치운다 그러냐 박원순은 네.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사실은 촛불 그거가 다 북한 그 주체탑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래. 이런 것들이 막 도는 거예요. 그럼 이걸 또 보면서. 김일성 동상 들어오는구나 또.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빨갱이는 누군가가 또 쳐들어오는구나. 어디 뭐 복덕방 앞이나 슈퍼 앞에서 나눔직한 대화를 누군가가 문답식으로 혹은 약간 정리된 버전으로 해갖고 카톡에 이제 올리면 그것들이 쫙 공유되는 이제 거죠. 공유되는 방식인 네네. 거죠. 예전에 제가 카톡에서 봤던 것 중에 제일 좀 황당하고 재밌었던 게 자기가 어떤 분이 청와대에 갔는데 서로 다 동무라고 부르고 있다고. 임종석 동무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사파의 그 이미지를 씌우는 거죠. 그런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식으로 동무 동지 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있었을 때는 전대협이 주사파다. 이거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버전들의 가짜뉴스들이 카톡 하나만 더 돌았었어요. 하시고 예. 짧게. 지금 카톡에서 제일 자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정치를 시작한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다 허위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무슨 거예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30가지 근거를 들어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나왔던 얘기 30가지가 다 가짜로 밝혀졌다. 타블렛뿐만 아니라 타블렛이 아니라 그 뭐 각종 제시됐던 근거들이 다 가짜로 밝혀졌다. 네, 그러니까 그 뭐 근거 포함해서 당시에 보도됐던 내용들이 뭐 대표적인 게 뭐 대통령이 무석에 빠졌다. 이게 가짜였다. 대통령이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라는 게 가짜였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7가지가 돌아다닐 때 봤었고 20가지가 봤었는데 지금 30가지가 됐어요. 늘어났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예언을 하나 하자면 이게 지금 이 30가지는 모두 한꺼번에 보면 개연성 밸런스가 붕괴돼 있어요. 개별붕 수준이에요. 근데 이 중에 그럴싸한 것도 있거든요. 사실 맞는 내용이 한두 개 나올 수 있어요. 이 30개 중에. 한두 개를 가지고 나머지를 다. 네, 그렇죠. 그 사실로 한두 개가 만드는. 이제 좀 뭐 어떤 매체에서 기사화가 되고 또 그만하세요. 누군가가 그만하세요. 떠들고 민원연 해야 이렇게 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도 얘기 좀 해야 돼요. 자 저는요 뭘 가지고 왔냐면은 MBN 그 종편이죠 아침의 매일경제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이제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양승태 실명을 해주세요, 대법관, 다. 양승태 대법관 다 실명으로 하고 아니, 다 고발 당하자고요. 고소고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된 지금 오늘 사실 10시 반에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을 두둔하기 위한 그 억지를 부리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과거에도 사법부와 행정부는 늘 협의를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례로 국민보도연맹 관련 국가배상 재판이 있었는데 이때 대법원이 국가 파산을 우려해서 왜냐하면 배상금이 너무 많이 나오면 파산될까 봐 기획재정부와 배상액을 협의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들으면은 아니 뭐 한 200조 요구했나요? 국가가 파산할 정도의 배상이라뇨? 이 말을 들으면 이게 그냥 그대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실은 기획재정부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상의 사법농단이거든요. 마찬가지의 그렇죠. 일이에요. 그래서 재판 이게 그냥 거래를 재판 거래 했다는 소리거든요. 정부부처가 가서 했다는 건데. 네네. 예.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변한봉 변호사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변한봉 변호사라고 이름을 말씀하셨어. 네. 저는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은 방송에서 방송에 본인이 하신 나왔으니까. 말씀이니까 네. 혐의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볼 점이 있는데라고 하면서 보도연맹 사건을 쭉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처음에 보도연맹 소송이 제기됐을 때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개인별로 몇 억씩 손해배상을 부과하게 될 경우 수십만 명에 대해서 수십조 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하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쭉 이런 일이 사실로 있었던 것처럼 쭉 설명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분이 본인이 말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가 예산상으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어느 정도 기획재정부 예산을 정해준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법률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구제할지
대법원에서 검토하겠다라고 협의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말이. 이것도 밝혀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협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꿔요. 앞에서는 쭉 설명을 얘기하고 하다가 뒤에서 뒤에 이런 가서는 말이 있습니다. 변호사니까 아무래도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조심해서 뒤로 뺐군요. 예. 약간.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고민은 대법원에선 있다. 1, 2심 판사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국가가 잘못했으니까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대법원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계적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국가가 예상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검토를 한다. 그래서 협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가보상금 배상금 정할 때 나라 살림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가지고 그 규모를 기획재정부가 의논한 다음에 정한다는 거잖아요. 요지는. 예. 그래서 네. 제가 기획재정부에 전화를 해서 대변인실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이런 얘기를 누가 나와서 방송에서 하는데 너무 궁금하다. 그랬더니 굉장히 당황하면서 저희가 왜 그런 걸 하죠?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담당자를 찾지 못해서 헤매다가 담당자가 있을 리가 있나 이게. 네, 어떤 부서로 대법원과 이렇게 소통하는 부서로 또 이제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 여쭤봤어요. 같은 얘기를. 그랬더니 아니 그럼 대법원이 우리랑 상의한 다음에 그 어떤 기준을 정한다는 말인데 그게 그러니까 대법원이 할 수 있는 판단이냐 자기 상식으로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상하다. 누가 한 말이냐고 안 묻던가요? 아니 변호사가 방송에서 했다고 전 다 얘기했어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넣을 건데 아마 그러면 기획재정부에 연락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이냐고. 근데 저는 이거는 기획재정부가 어찌됐든 적절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 자칫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로 가짜뉴스로 확정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 코너는 말이죠. 방금 들었다시피 실명과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이분들이 각자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데. 내가 왜? 아니, 이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거든요. 당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뉴스공장이 책임지지 않는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준일 대표, 김한경 사무처장, 김한 기자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첫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서울을 바라봅니다.